아무도 타지 않은 채 달리던 화물열차를 다른 기관차가 뒤에서 따라붙어 멈췄습니다. 그 열차에는 뜨겁게 녹인 화약약품을 실은 탱크차가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미국 오하이오에서 한 기관사가 선로 전환기를 고치려고 천천히 움직이는 기관차에서 내렸습니다. 출력 손잡이를 제동 위치로 바꿔놨다고 생각했지만 설정이 끝나지 않아 손잡이는 최대 출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열차는 서지 않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다시 올라타려던 기관사는 끌려가다 떨어졌습니다. 제동 호스도 분리되어 있어서 열차 스스로는 어떤 제동도 걸 수 없었습니다. 선로에 놓아둔 탈선 장치는 튕겨나갔고 주 경찰이 산탄총으로 연료 차단 버튼을 쏘았지만 세 발 모두 빗나갔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기관차 한 대가 측선에서 기다렸다가 열차를 보낸 뒤 따라붙었습니다. 시속 82km에서 마지막 화차에 연결했고 제동을 걸어 시속 18km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선두 기관차 옆을 달려가 올라탔고 손잡이를 내려 열차를 세웠습니다. 106km를 달린 뒤였습니다. 탈선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바다민달팽이는 자기 몸을 버린 뒤 머리만으로 심장까지 다시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몸은 심장이 계속 뛰었는데도 끝내 새 머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대학 연구실 수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학원생이 수조를 보다가 몸없이 혼자 움직이는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목 뒤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그 선을 따라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몸통은 전체 무게의 80%가 넘었고 심장도 그쪽에 들어있었습니다. 머리는 몇 시간 만에 다시 해조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하루 만에 다쳤고 일주일 안에 새 심장이 자랐습니다. 3주쯤 지나자 몸 전체가 돌아왔습니다. 남겨진 몸은 며칠에서 몇 달까지 움직이고 건드리면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끝내 자라지 않았습니다. 15마리 중 5마리가 이 일을 했고 한 마리는 2번 했습니다. 다만 나이든 개체의 머리는 먹지 않았고 열흘쯤 뒤에 죽었습니다. 뒤집힌 배 안에 플라스틱 콩 2700만 개를 넣어 배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 배 안에는 썩기 시작한 양 5000마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1964년 9월 쿠웨이트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배가 아니라 양이었습니다. 항구 바로 옆이 쿠웨이트시의 식수원이었습니다.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선체가 부서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한 발명가가 다른 방법을 냈습니다. 배 안에 물을 밀어내면 배는 저절로 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티로폼 공 2700만 개, 무게로는 65톤을 베를린에서 비행기로 실어왔습니다. 관을 선체에 꽂고 공을 밀어넣자 공이 차지한 만큼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12월 31일 배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양에 든 돈은 34만 5천 달러였고 배의 보험가액은 200만 달러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만 이 방법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덕마나가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받은 특허는 영국과 독일에 남아있습니다. 한 남자가 풍선 42개를 정원 의자에 묶어 고도 49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객기 조종사가 관제탑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7월 캘리포니아에 살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110달러짜리 알루미늄 정원 의자에 기상 관측용 풍선 42개를 묶었습니다. 샌드위치와 무전기 그리고 풍선을 터뜨릴 공기총을 챙겼습니다. 계획은 사막 쪽으로 낮게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붙잡아두던 줄이 예정보다 일찍 끊어지자 의자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 4900m에 도달했습니다. 롱비치 공항으로 들어오는 항로 항복판이었습니다. 그는 공기총으로 풍선을 하나씩 쏘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총을 놓쳤습니다. 남은 풍선으로 천천히 내려오던 의자는 전선에 걸렸고 그 동네는 20분 동안 정전됐습니다.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항공 당국은 벌금 1500달러를 물렸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탔던 그 의자는 지금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든 유조선이 항구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두동강 났습니다. 파도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배는 시험 운항을 마치고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1943년 1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였습니다. 이 배는 그 조선소가 만든 첫 번째 유선이었고 완공된 지 16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굉음이 났습니다. 1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균열은 선교 뒤쪽 모서리, 철판이 만나는 한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틈이 갑판을 가로지르고 양쪽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 배의 등뼈인 용골까지 끊었습니다. 바닥판만 겨우 붙어 있어서 배는 두 조각으로 떨어지는 대신 가운데가 위로 솟았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약해지는 강철, 한 점에 몰린 힘, 리벳 없이 전부 용접으로 이은 구조가 겹쳤습니다. 리벳으로 이은 배는 균열이 이은 배에서 멈춥니다. 용접으로 이은 배는 멈출 곳이 없습니다. 이 사고 뒤로 배에는 균열을 도중에 멈추는 장치를 넣는 것이 규칙이 됐습니다. 이 배는 수리를 받고 석 달 뒤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얼음 밑에 80분 동안 갇혔던 여성이 체온 13.7도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2시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노르웨이에서 스키를 타던 여성이 얼음 덮인 계곡에 빠졌습니다. 몸은 얼음 아래로 끌려 들어갔지만 얼음과 물 사이에 공기가 남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간에서 40분 가까이 숨을 쉬었습니다. 함께 있던 두 동료는 의사였고 얼음 위로 나온 스키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40분이 지나자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구조대가 얼음을 잘라 그를 꺼낸 것은 80분 만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헬기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체온은 13.7도였고 그 온도에서 살아 돌아온 기록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몸 밖으로 피를 빼내 데운 뒤 다시 넣는 방법을 썼습니다. 가온을 시작하고 35분 뒤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이 병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목 아래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그는 자신을 살린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가 의료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죽은 고래를 폭파했더니 날아간 고래 조각이 자동차를 찌그러뜨렸습니다. 구경꾼들은 400m 밖에 물러나 있었는데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1970년 11월 오리건주 해변에 길이 14m짜리 향유고래가 떠밀려 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냄새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해변을 막고 있던 주 고속도로국은 도로에서 바위를 치우던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20상자 약 0.5톤을 4차 아래에 묻었습니다. 군에서 폭파 훈련을 받은 한 남자가 말렸습니다. 상자가 아니라 갭이 20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폭발과 함께 모래와 고래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조각은 240m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그중 탁자만한 지방덩어리가 자동차 지붕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고래만큼 크게 깎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산 새 차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체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결국 사람이 모아 묻었습니다. 그 뒤로 오리건에서는 고래를 폭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은 2020년 근처 공원 이름을 고래폭발 기념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600m 앞에 멈춰선 배가 101년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배에 갇혔던 두 사람은 밧줄에 매달린 채 급류 위를 건너 나왔습니다. 1918년 8월 바닥에 문이 달린 바지선이 예인선에서 풀렸습니다. 배는 급류를 타고 폭포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 바닥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들어차자 배는 가라앉으면서 강바닥 바위에 걸렸습니다. 강가에서 밧줄을 쏘아보내고 도르래에 바지 모양 구명구를 매달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엉켰습니다. 새벽 3시 한 남자가 그 밧줄 위로 기어 나갔습니다. 다리로 매달린 채 손으로 엉킨 줄을 풀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그 구명구를 타고 급류를 건너왔습니다. 줄을 푼 남자는 인명구조 메달을 받았습니다. 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같은 곳에서 녹슬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폭풍이 왔습니다. 배는 50m를 밀려가며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폭포로 떨어지는 대신 조금씩 부서지는 중입니다. 18살이 작은 비행기를 몰고 소련 한복판에 내리자 구경꾼들이 몰려와 사인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그를 레이더로 잡아 표적 번호까지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1987년 5월 그는 핀란드의 한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신고한 행성지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무선을 끄고 기술을 남동쪽으로 돌렸습니다. 비행 경험은 50시간 남짓이었습니다. 2시간 뒤 소련 방공 레이더가 그를 잡았고 요격기가 옆에 붙어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교전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부대가 그를 아군기로
또 수색에 나선 헬기로 잘못 봤습니다. 하필 그날은 국경수비대의 날이었고 방공 조직은 막 개편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저녁 7시 광장이 사람으로 차 있어 그는 옆다리 위에 내렸습니다. 비행기는 성당 앞을 지나 광장 100m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체포된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그는 4년형을 받고 1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소련 국방장관과 방공군 총사령관은 잘렸습니다. 그가 몰았던 그 비행기는 지금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서 있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풍선 143만 개를 날렸더니 비를 맞고 도시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세계 기록은 세웠습니다. 1986년 9월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한 모금단체가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2,500명이 헬륨을 채웠고 광장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비구름이 빨리 다가오자 진행팀은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143만 개가 한 번에 올라가는 장면까지는 계획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그 위였습니다. 찬 공기와 비를 만난 풍선들은 흩어지지 못하고 부푼 채로 내려왔습니다. 도심 도로가 막혔고 공항은 활주로를 닫았습니다. 호수 수면도 풍선으로 덮였습니다. 마침 전날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어부 2사람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그 호수를 소행성지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풍선과 사람 머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풍선이 수색을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해안경비대 쪽 반박도 남아있습니다. 소송이 이어졌고 행사는 적자로 끝났습니다. 기네스는 그 뒤로 대량 풍선 날리기 기록을 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